정말 이게 격변기 국제 정세 속에 우리 새 정부에 대한 대외 정책 제안을 하는 이렇게 공청회 토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그리고 특히 3세션 끝까지 남아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한 하여튼 우리 열심, 지적 열심을, 호기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실 제목에도 격변기라는 이렇게 표현을 썼지만은 사실 전 세계 지각 변동이 저는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그 과거의 문법 그리고 과거의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사고의 대전환을 해야 될 때고, 그걸 위해서 오늘 이 공청회 세미나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지 않으면 요즘 우리들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보시지만은 우리나라에도 공사 현장 곳곳에 땅꺼짐 현상이 발생합니다. 땅꺼짐이라는 게 정말 황당한 현상인데요. 근데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젠가는 땅꺼짐처럼 푹 밑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이런 게 굉장히 오늘 논의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문제와 안보를 다루는 1세션, 다음에 경제 안보를 논의한 2세션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종합하여서 국제정세 평가와 한국의 선택을 주제로 한 제3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제3세션은 플라자 포럼을 이끌고 있고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관계를 다루는 아주대 미중정책 문제 연구소장을 맡고 있어 이 문제에 누구보다도 정통한 김흥규 교수님께서 먼저 발제를 하겠습니다. 뒤이어 러시아 전문가이시지만 국제정세 전반에 대해서 넓은 식견을 가지신 신범식 서울대 교수님께서 두 번째 발제를 맡아 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토론은 우리 안보 문제의 정책 등으로 잘 알려지신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박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조금 아직 참석 안 하셨지만 곧 도착하실 거로 믿고요. 다음에 길윤형 한길의 신문논술위원님, 다음에 이대식 리오 인스티튜트 대표님, 다음에 지다김 코리아 헤럴드 정치부 팀장님께서 토론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3세션에 주어진 시간은 좀 앞에 시간이 날라와서 1시간 한 30분 정도로 이게 예상을 원래는 40분인데 줄여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제약상 두 분의 발표자께서는 15분씩 시간을 드리고 토론자 네 분에게서는 우리 신범식 교수 먼저 토론자 네 분께서는 7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질의응답을 위해서 우리 청중 참석자들께서 이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발표 순서는 우리 신범식 교수님께서 조금 사정이 있어서 먼저 발표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신 교수님께서는 하여튼 국제 정세 전망을 네 가지로 다른 시각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우리 또 생존을 위한 외교 전략을 4강을 대상으로 각 다른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위한 기술로서 우리가 소다자 연대주의와 우리 덕성에 기반한 평화 외교를 인태지역과 글로벌 사우스를 향해 펼쳐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또 외교 조직도 스마트하게 개편할 것도 주문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인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을지 좋은 하여튼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해 듣겠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니고 아무래도 김흥규 이사님께서 전반적으로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앞에 조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제 한반도 문제 초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경제안보 문제 초점이 있었다면 저는 한국의 외교 전략 전반에 대한 설계 이런 것과 관련되어진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미중 전략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축이지만 동시에 지금 다극질서의 세계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동시에 이런 도전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이미 이 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4대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을 동시원적 구조 속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에 앞서서는 전략 평가 간단히 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외교 추진 체계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전략 환경 평가는 사실 미중 전략 경쟁과 다극화 시대라고 하는 중요한 두 흐름이 있는데 다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PPT 한글 보지 말고 그냥
네, 찾아서 바꿔주시고요. 네, 그 국제 질서를 조망하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토론 가운데 나왔던 것처럼 신냉전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지금 많이 논의되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들어와서는 뭐 이미 미 국방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국무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극화 시대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 행정부 자체도 인정하고 시작하는 분위기여서 이 다극화 시대의 강대국 정치를 가지고 이 세계 질서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들도 만만치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지역 질서와 다질서의 질서라고 하는 이 세계 질서의 분절화에 초점을 두는 그런 시각들도 있고요. 뭐 최근 들어서는 이 이스트 웨스트 사이의 대립적 구도와 그리고 또 부상하는 글로벌 사우스의 이야기들을 함께 어우러서 파악하는 3분 구도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시각들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각들이 다 일면 국제 질서의 어떤 특정한 측면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이 부상하는 국제 질서의 특징을 그럼 어떻게 잡았으면 좋겠느냐? 역시 가장 지금 커다란 그 영향력 관점에서 가장 커다란 이 초점은 강대국 정치와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경쟁의 동학이 함께 어우러지는 혼종 질서의 특성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즉 미중 전략 경쟁, 뭐 다극화 강대국 정치, 다지역 질서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이란 이런 특성들이 결국은 한데 어우러지면서 이 혼종 질서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측면에만 주목을 해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적절한 전략을 세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과 관련해서 특히 제가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미중 전략 경쟁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이 경계 도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다극화 강대국 정치 속에서 이 강대국 정치들의 그 동학이 너무 복잡하게 가고 있는 것들에 어떻게 적응하냐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에 못지않게 지금 또 하나의 변수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안보 이야기들 하셨지만 지금 25년 뒤에 그럼 2050년인데 2050년 뒤에 세계 경제의 판세를 쭉 봤더니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이 지금 한 20위권에 있는 국가들의 절반도 안 남고 전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이 가운데 전부 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예측하는 많은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도대체 트럼프 2기 미국의 대외 정책의 기본적인 지향을 뭘로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미국은 기본적으로 다극화 동학이라는 것들을 수용하면서 그러나 1위 자리를 놓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위시풀 띵킹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또 동시에 미국이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함께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 세션에도 말씀하셨던 거라 제가 많이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게 정치와 안보가 시큐리티와 그다음에 이코노미죠. 그러니까 안보와 경제가 굉장히 밀접하게 함께 시큐리티 이코노미 넥서스라고 하는 이 함께 혼종되어지는 이런 이 특성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외교적 대응도 혼종적인 질서에 대한 대응의 양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한테 주는 중요한 시사점인 것 같고요. 동북아시아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미중 전략 경쟁이 굉장히 중요한 축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러북 관계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미중러 전략적 삼각관계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커가고 있다. 그건 이게 또 우리가 동북아 질서를 이 수립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도전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주목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결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외교 전략을 수립할 거냐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자강과 균세 외교 수립. 그러니까 뭐 이걸 신비스마르크 중층 외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구 능력에 기반한 그 세력 균형만이 사실은 안정과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거의 현실적인 해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간단한 이 부상하는 국제 질서에 대한 특징들을
기반으로 해서 한 4가지 정도 우리 외교 전략을 일단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 다음입니다. 우리의 이 생존을 위한 이 주변국 외교 전략은 일단 뭐 한미 동맹 업그레이드, 이건 이제 앞에서 말씀들 나눴으니까 제가 자세히 말씀 나누지는 않겠습니다만, 대북 억지력으로서의 한미 동맹과 그다음에 한반도 안정화 이 기능, 그리고 사실은 지역 안정화 기능이라고 하는 이 3가지 기능이 점점 더 중첩적으로 결합되어지는 형태로 한미 동맹의 이 변화에 대한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수준과 방식을 어떤 수준에서 적절하게 만드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논쟁은 앞에서 있으니까 전 넘어가겠고요.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비어 있는 다른 부분이 한중 전략 협력, 그다음에 한일 전략 협력, 그리고 한러 전략 협력이라고 하는 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틀을 어떻게 동북아 국가들과 맺어가고 그 내용을 채워갈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좀 복합적으로 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한중 전략 협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 지역 질서가 요구하는 횡적 세력 균형을 위한 전략 협력 관계로의 갱신의 가능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최근 들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한중일 연대라든지, 아니면 한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연대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한중 전략 협력을 어떤 식으로 새롭게 정처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일 전략 협력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한 가능성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전략 협력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윤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일 전략 협력의 어떤 그 한 고비를 넘긴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이전 정부에서 뭐 못했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이건 다 접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이 넘은 고비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한일 관계 전략적 협력의 기초를 다시 한번 놓는 작업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러 전략 협력은 이미 이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죠, 중국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2.0이라고 하는 것을 이 이제 내용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일단은 전략적 소통을 재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아주 짧게 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양자 간의 관계에 국한된 관계가 아닙니다. 양국의 관계가 지역 및 세계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관계라고 하는 상호 인식 속에서 이 지역과 세계에 대한 질서의 비전을 함께 조율해 나가면서 공유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생겨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이런 관계를 현실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발굴하고 그것들을 실현하면서 이것들을 정착해 나가는 관계를 전략협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이런 것이 21세기형 유연한 동맹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전략협력의 틀을 어떻게 동북아 주요국들과 잘 구축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역 외교인데, 지역 외교에 있어서 결국은 이제 평화 외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변화하고 있는 국제 질서 속에서 평화라는 것이 이상주의적인 이상을 달성하는 메커니즘으로 가기는 어렵다라는 것은 다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이 강대국 전략 경쟁과 미중 전략 경쟁과 그리고 또 이 새로운 글로벌 사우스의 도전이라고 하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의 평화는 뭐냐? 저는 세력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안정을 만드는 것이 평화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시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 그 지역의 평화 외교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일견 생뚱맞게 들리실 수 있지만, 동북아의 안정과 공존 체제, 그리고 이것들을 중층적으로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제가 좀 주목하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소다자 협력의 중층적인 설계,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의 세력 균형화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일단 기존에 있었던 삼각협력 체제를 재설계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미일 삼각협력, 현 정부에서 일단 굉장히 중요한 이 정처들을 놓았습니다. 이거 우리 자산으로 잘 보존하면서도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시아판 나토식의 지역 동맹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끌어가기보다는 그런 노력을 지향하고 도리어 지역 안정을 위한 3국 간의 미국 중심의 안보 협력 구조를 심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 한미일 체제를 잘
보존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은 여전히 중요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중일 삼각협력, 이것을 즉 중국의 그런 관심을 한일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한중일 협력에 있어서의 다양한 가능성들을 우리가 살려나갈 때 한미일과 한중이라고 하는 것이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게 동시적으로 갈 수 있는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북러 삼각협력이라는 것도 다양하게 추진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건들을 타진해 봐야 합니다. 특히 이 남북러 삼각협력은 교통과 물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이 한반도의 어떤 공영적 구조로 연결되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직 시도되지 않은 삼각협력들이 있는데요. 한미러의 삼각협력입니다. 최근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서 한반도 문제나 중요한 이슈에서 우리가 패싱당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종류의 한국과 미국과 러시아의 삼각협력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 한미러의 삼각협력은 대북 프로젝트의 기회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한일 관계를 기반으로 러시아까지 연결하는 한일러 삼각협력이라는 게 사실은 환동해의 실질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시도들을 지금까지 많이 안 했던 것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환동의 협력의 어떤 정도를 강화시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한중러 삼각 협력을 통해서 환황의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결국은 이렇게 그 소다자 협력을 다층적으로 동시에 진행한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난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런 것들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이들 사이에서의 중층적인 이 협력이 균형을 이루는 관계, 이것이 지역의 세력 균형을 이루는데 굉장히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어쩌면 비스마르크 시기에 이 롱피스, 19세기의 롱피스를 가지고 오게 했던 그 유럽 협조 체제의 완결판 같은 형태를 우리 동북아에서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목만 읽고 지나가야 되겠는데요. 조금 이제 광역의 번영 외교 전략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인도 태평양 지역과 유라시아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넓은 지역에 걸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의 창들이 있습니다. 리저널하고 인터리저널한 다양한 종류의 협력의 프로젝트들과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 이코노믹 커리더 그리고 또 그 이코노믹 이 존 같은 것들이 계속 시도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외교가 사실은 광역 지역 외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메가아시아의 지역과 지역들 사이에서 협력에 좀 주목하면서 이것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갈 필요가 있겠고요. 대륙 지역에서는 어떤 중앙아시아, 북아시아 그리고 동북아시아로 연결되어지는 횡적 연결을 북극 시대와 연결하려는 전략,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열려진 기회로 우리 분명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또 선발 중견국들, 특히 호주, 인도, 싱가포르, 인도,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이런 국가들과 함께 해양 아시아의 선발 중견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질 협력의 이 연대 같은 것들을 같이 구상을 해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과 유사 입장국들 협력을 활성화하면서 이렇게 우리 이제 광역 외교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이 세 번째였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지구적인 기여 외교 전략입니다.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개발 협력 외교를 바로 글로벌 사우스와의 새로운 연대를 이 창출하는 중심적인 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특히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전쟁으로 시달리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나 중동 등지의 평화와 복구의 건설적인 외교를 해야 하고 N+1 포맷의 지역 맞춤형 외교를 추진해야 되고, 또 특히 선발 중견국가의 협력에서 금융 협력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굉장히 무시되고 있는
네, 그런 어떤 환경 외교 이런 부분에 대한 이 기업 외교를 좀 더 적극적으로 역으로 빈 곳을 치고 들어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뭐 스마트 외교 체제 뭐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많이 말씀드릴 있었기 때문에 이따가 혹시 뭐 토론 과정에서 필요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너무 시간을 아주 엄수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하긴 감사한데 좋은 내용을 갖다 조금 더 저는 그래서 이게 종을 안 치고 있었는데 조금만 더 발표하시도록 마지막까지 마칠 수 있도록 근데 나중에 토론하고 답변한 과정에서 남은 문제를 더 이게 다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원규 교수님께서는 이제 발표하셨는데 전천후 외교라는 그 외교 전략이란 이렇게 신선한 제목을 가지고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정말 앞으로 국제 정세는 정말 격변기라는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요즘 날씨처럼 아주 변화무쌍한 날씨를 보일 겁니다. 보일 것이기 때문에 한 벌의 옷으로도 이게 버티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옷 한 벌 가지고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견딜 수 있는 질긴 재질을 가진 다기능 외교 전략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참신한 제목의 그 발표를 해주실 건데 우리 김 교수님 청해서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플라자 프로젝트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은규입니다. 네, 여기 보시다시피 저 개인적으로는 참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발표하신 분들이 다 저희 센터장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의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맡고 있는 센터가 솔라리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게 역사적 연원이 좀 있는 그 이름입니다. 즉 미소 간의 냉전이 격화되기 시작했을 때 미국의 여론이 그리고 국론이 분열됐을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께서 각 그 입장들을 달리하는 4개의 그 부류 사람들을 백악관에 햇빛이 잘 드는 방에 모아놓고 각자 보고서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보고서로 대소 냉전 전략을 구성하는데 그것이 이제 미국 그 냉전 전략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원칙이 되었고 그에 입각해서 미국은 결국은 냉전의 승리로 이끄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보고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어떻게 우리 갈라지고 흩어진 이 국론을 서로 접점을 찾아서 통일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를 찾아야 하는가,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다 싶어서 솔레리움 센터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따라서 제가 자연스럽게 앞에 발표하신 4분의 그 센터장님들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모아서 저희의 이제 플라자 프로젝트의 그 미래 대외 전략을 보고서를 만드는 최종 그 작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현재 직면한 이 세계는 그동안 한 100여 년 동안 전혀 겪어보지 못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비록 미소 냉전이 있었지만 한국은 사실 미국이라는 아주 따사로운 햇빛 아래서 거기에서 이제 반팔만 입고 혹은 가벼운 옷만 입고도 그 우리의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예측 가능성,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렇게 그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대한민국은 대단히 그 성공적인,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그런 국가였죠. 우리가 그 아래서 산업화를 일으켰고 민주화를 일으켰고 그다음 IT 산업을 일으켰고 그다음 현재 제4차 산업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배터리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그 IT 관련 산업들, 그다음에 이 칩이라든가 뭐 이런 대단히 중요한 역량들을 우리가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우리에게 이 따사로운 햇볕을 제공했던 그 미국 중심의 어떤 국제체제 질서, 그것이 지금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뒤로 다시 이렇게 돌이켜 보면, 예, 그다음 넘겨주실래요? 네. 네, 여기서 쓰죠. 뒤를 이렇게 돌아다 보면 그 우리는 사실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에서 대륙 세력의 끝에 붙어 있는
해양 세력과 연결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량 같은 그런 지정학적 위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는 우리는 대륙 세력의 일부였고요. 그런데 근대화의 과정에서 이제 새로이 힘과 역량으로 무장한 해양 세력에 의해서 사실은 그 영향권하에 저희가 들어간 겁니다. 그 영향권하에서 우리가 전례 없는 성공을 거뒀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해양 세력이 다시 부상하는 대륙 세력에 의해서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해양 세력들이 그 서구 문명이라는 그 문명에 대한 어떤 자부심, 그리고 수백 년간의 자연스럽게 전 세계로 이 문명들이 팽창하고 그 힘과 영향력이 팽창하면서 너무나 자신들의 세계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사실 미국도 어떤 의미에서는 로컬 그 스트래티지라든가 우리가 미국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전쟁을 보면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미국이 그렇게 그 강력한 그 영향력을 행사했냐면 워낙 그 역량의 격차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러한 자신의 역량과 자신감과 그리고 그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성공한 어떤 그 성취 이런 걸로 인해서 중국을 과소평가한 겁니다. 그리고 새로이 자신들의 내부적인 어떤 개혁이라든가 내부적으로 당연히 취해야 될 어떤 그 준비해야 될 것들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주 강력한 과소평가한 중국이 자신들의 어떤 그 영향력과 그 역량을 위협할 정도의 그 세력으로 부상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대단히 당혹스럽고 트럼프가 하는 행동들은 기존에 미국이 했던 방식으로는 도저히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아마 트럼프의 판단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일단 살고 보자. 내가 살아야 다른 너희들도 사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다 활용해서 미국을 우선적으로 강화시키자는 게 트럼프의 생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많은 우리 경제학자분들도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합리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새로운 제4차 산업의 이 혁명의 시기에 트럼프는 일단은 부족한 그 자금들을 확보해서 그걸로 이제 자동화를 시키고 그걸로 인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중국과 대응하는 그런 어떤 제조업 역량의 새로운 구성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생각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함의하는 바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 이미 다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패권 질서는 더 이상 이제 재건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당분간 우리 살아생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 다극화의 추세 속에서 지정학이 부상하고 강대국 우선주의가 되고 경제안보가 국가안보와 함께 결합되는 안보 중심주의적인 어떤 세계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같은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 혹은 미국 이외의 국가들에게는 엄청난 혼돈과 격변을 가져오는 그런 세계가 되는 것이죠. 당분간 이제 트럼프가 아마 구상하는 미래의 그 국가 그 관계를 보자면 미국, 중국, 러시아가 아마 삼축을 이루는 큰 어떤 그 축을 이루고 강대국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타협하면서 나눠먹는 영향력을 갖는 그런 질서를 아마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물론 EU가 있고 인도가 있고 또 글로벌 사우스 세력들이 각각의 어떤 일정 지분과 영향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합집산을 하는 그런 세계가 우리가 가까운 시기 내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국제 그 정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 아마 인도 태평양 지역이 그 대단히 이 경쟁의 핵심 공간이 될 것이고 특히 저 동북아 지역에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10년간은 한반도의 남부 앞바다가 지역 패권 경쟁의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저는 부상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7광구 문제도 있고 그 2호도 전략적 공간도 있고 그 밑에 결국은 그 해역을 차지하는 국가가 사실은 동북아의 패권을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향하는 이 모든 길목을 장악하는 대단히 중요한
국가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점차 이제 북극해까지 열리면서 이제 이 해양 안보와 이 북극해의 연계가 아마 대단히 중요한 갈등의 그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더 폭발적인 어떤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미중이 사활을 걸고 지금 이 기술 과학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엄청난 진화와 진보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 경쟁 속에서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그 경쟁의 파도 속으로 같이 타고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버틸 수 있느냐, 그 역량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하느냐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그 생존에 대단히 중요한 일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아까 이왕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경제 안보, 그다음에 이 과학기술의 급속한 진화, 진보, 그러면서 거기에서의 어떤 그 영향권의 어떤 그 형성, 공급망의 재편성, 이 문제를 우리가 전략적인 시각에서 다뤄줄 수 있고, 그런 리더십을 갖추지 못하면 우리가 참 여기서 살아남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비스마르크를 얘기했는데, 과연 대한민국이 비스마르크 같은 그런 인물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런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느냐, 우리는 갖고 싶죠. 그런데 그게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지금 퀘스천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는 현재 이러한 지금 미래 10년의 어떤 예측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트럼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놓고 처음에 우리가 고민을 했었죠. 그런데 트럼프는 크게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무역 역조를 수정하는 차원에서의 만족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됐죠. 트럼프 일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다음 바이든으로 넘어오면서 미중 간의 패권주의 속에서 미국이 넘버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중국을 최대한 압박하면서 부상을 억제하겠다, 이거였는데,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 이제 제가 보기엔 그것을 넘어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이제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수립 의도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했던 방식과 사고, 그리고 어떤 그 관행으로서는 도저히 그것을 해석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지경에 이미 이르렀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상황입니다. 따라서 계속 넘어가시면,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는 혼돈과 격변이고요. 각국은 이 상황 속에서 해징 전략을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네, 그 해징 전략의 핵심은 정세 판단이 대단히 엄밀하고 빠르고 정확해야 된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모빌리티, 유연성, 그다음 탄력성들을 갖춰야 된다. 이것이 그 전제 조건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플라자 프로젝트는 크게 5가지의 그 정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이 강대국 외교의 시동을 이제 걸자라고 오히려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즉, 한미 동맹에 편승했던 외교와 안보 정책, 경제 정책에서 그걸 넘어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시야가 한반도와 동북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외교, 안보, 경제 역량이 집중되는 것을 글로벌 차원으로 넓히고, 이것을 보다 중장기적인 그 어떤 시간차까지 고려한 그런 외교를 하자. 그것은 바로 강대국인 거죠. 강대국의 시야, 강대국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의 난관을 타개하는 노력을 해보자.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발상이고요. 여기에는 5가지 정책은,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그 자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한미동맹을 통해서 모든 걸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정답이었고 해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따라서 국력의 합을 자강, 동맹, 국제연대라고 한다면, 이제는 자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맹과 국제연대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이 고민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합적으로 고민하고 그것을 맞춰나가는 노력을 한 경험이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엄청난 도전인데, 그 중에서도 저는 핵심이 스스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버텨낼 수 있는, 일단 우리의 군사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강의 군사 전략과 역량을 확보하는 것, 단순히 핵 확장 억제로서는 미국의 그 변덕에 언제든지 우리가 노출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관된 어떤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심지어는 이 한국이 미국의 핵심 이기라고 하는 것조차도 저는 새로운 질문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버티려면 우리 스스로 어떠한 환경에서 전천후죠. 버틸 수 있는 적어도의 군사 역량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기반해서 우리가 보다 유연한 어떤 그 외교를 펼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과학기술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는 어떤 기초 체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자강의 군사 역량의 핵심은 저는 KMPR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대량 보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전략. 거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무인 그 역량, 그리고 지속 가능한 어떤 우리 군수 산업과 그 기술 역량, 이것들이 같이 결합했을 때 저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특히 국민이 아까 이 전제는 국민의 공감대와 함께하는 그 정신이겠죠. 그렇다면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미 핵 우산의 어떤 보다 고도화, 그리고 이제 국제 연대를 같이 결합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게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속 가능한 전략을 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미 동맹도 이제는 고도화시켜야겠죠. 이거는 우리의 자강 노력과 한미 동맹을 반드시 서로 상충한 걸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미 동맹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관계에서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것이 저는 미국을 도와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플라자 프로젝트가 이 지역 관계, 그다음에 이 세계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시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역적, 그다음에 전략적 안정성이라는 개념입니다.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경제 정책은 지역적, 전략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 안정성이라는 것은 급격한 변화를 우리는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 점진적이고 완만하면서 그러면서 질서 있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그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은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현상 유지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관계를 잘 조율하면서 이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 이것은 동북아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그것이 좀 필요하다. 질서 있는 전환인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략적 안정성이란 것은 하나의 어떤 강대국이 혹은 핵을 가진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 무력으로 혹은 강압에 의해서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시도를 억제하는 것, 그리고 그럴 역량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그럴 동맹과 국제 연대를 확보하는 것,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에게도 현재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설득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북 관계를 그 흡수 통일 전략에서 이제는 경쟁성은 존재하죠. 그 경쟁적 공존 전략으로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성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그 공존에 기반해서 그걸 위해서는 평화를 달성해야 되고 그에 기반해서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같이 통일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비핵화를 바라보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노력.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당장은 우리 전몽 교수님께서 전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공존, 평화 이것을 일단은 중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관계 속에서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발전적으로 끌어내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신범식 교수께서 잘 발표해 주신 것처럼 저는 모든 우리의 주변 강대국과는 적대 관계로 돌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탈냉전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가 이제껏 취해왔던 묵시적인 어떤 저는 지혜의 결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을 중시하면서도 러시아나 중국과 적대적 관계로 돌입하지 않는 것, 그들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면서 협력적으로 서로 윈윈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저는 대한민국 외교의 두 근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근에 깨졌습니다. 이것을 저는 빠르게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관계들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을 그냥 과거로 돌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본은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야를 넓혀서 그리고 이 지역적 안정성과 전략적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플레이어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비스마르크가 나와야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전략 사고가 필요한데요.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증진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까 누가 FTA 연대 아마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나요? 네, 그런 이제 우리의 시야를 글로벌 차원의 큰 흐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좌표를 찍고 자리매김을 하면서 이들과 함께 연대해서 급격한 어떤 변동이라든가 무력에 의한 어떤 현상 타파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하느냐, 여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에서 대한민국만이 가장 역동적으로 가장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로 팔을 걷어붙이고 일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그 의지와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러한 5개의 큰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현재 트럼프 시대 그리고 미중 전략 경쟁의 시기를 어렵지만 돌파해 나가는 그런 역량을 갖춰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국민들의 이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기반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건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네. 현재 핵 문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은 5가지 선택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비핵 동맹론이고요. 그것은 기존의 한미 동맹론이죠. 두 번째는 핵 동맹론입니다. 새로운 보수라든가 국민의힘 일부 대선 주자들이 지금 아마 생각하는 게 핵을 가지면서 동맹을 잘 갖추자 이런 걸 겁니다. 세 번째가 핵 자강론입니다. 이것은 이제 진보 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핵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보다 자주적인 대외 정책을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비핵 평화론입니다. 비핵 평화론은 평화주의, 이상주의 그리고 아마도 현 민주당의 당론에 가장 가까울 겁니다. 그런데 현재 많은 분들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저희가 일단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핵을 갖지 않더라도 자강의 공약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강화시키자라는 것이 현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실용주의적인 접근이고요. 물론 그 다음에 단계는 우리 김홍철 장관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을 우리가 열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는 지나치게 양분화된 정책보다는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면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김 교수님께서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농축되었던 사고를 오늘 열정적으로 생각을 이렇게 발표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미중 관계가 안보와 경제 두 가지 영역에서 대립과 협력을 이렇게 해나갈 경우 4가지 경우의 수에 따른 그런 관계가 나오는데, 이제 매트릭스에 보면 당분간은 신냉전을 하겠지만은 결국은 미중 경쟁적 공존 관계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먼저 발표하신 신범식 교수님께서도 제목이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가치 중립적이고 이렇게 좀 온건한 표현이라서 그런데, 저는 요즘 보면 사실 관세 전쟁은 시작되었고 이게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 관세를 올려서 미국이 했을 경우에 그게 앞에 있던 3번의 경우는 거의 전쟁으로 이렇게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사실상 지금 우리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오늘 5가지 한국 외교를 위한 정책 지원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제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차 박사님 바로 토론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한 순서를 뛰어넘고 다음에 두 번째 하시겠습니까? 바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바로 그럼 시작해 주시죠. 7분으로 이게 제한. 예, 일단 저희가 급한 회의가 내부적으로 있어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은규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신범식 교수님 발표는 제가 지금 자료로만 읽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두 분이 발표하신 내용 자체 원론 부분에서는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모든 국가들이 추구하는 목표들 자체가 되도록이면 다른 국가들하고, 아마 호전광이 아니면
다른 국가들하고 평화롭고 조화롭게 지내는 걸 좋아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어느 일방에 너무 경도돼서 자율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건 모두가 공감하는 바일 겁니다. 다만 그게 실제 구현하는 면에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각 정부마다 아니면은 각 국가마다 어떤 때는 누구의 하수인이다라고 욕을 먹어가면서 어떤 때는 굉장히 좀 얄미울 정도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대외 정책을 펴는 거겠죠.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코멘트나 이런 거보다는 과연 이런 제가 참 좋은 얘기들인데 답답하다라고 얘기한 게 이걸 실질적으로 현실 사회에서 외교안보 측면에서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과연 이 딜레마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저도 아직 해답을 구하지 못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그 두 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미국 주도의 이 단극화 질서에서 다극화로 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지금 거의 어떤 흔히 한국 사회에서 얘기하는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모두가 공감하는 바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극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추구하는 다극, 러시아가 추구하는 다극이라는 게 정말 그러면 도미넌트 파워가 없고 내 있는 모든 걸 내줘가면서 평화 조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세계냐? 아닐 거예요. 결국 극이란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이념과 자기의 체제와 그것이 은근히 녹아들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중심으로 한 세계 질서라는 걸, 그러니까 단극이 하나로 단일화된 미국이 생각하는 세계 질서였다면 이상적으로 러시아나 중국이 생각하는 것도 결국 주도라는 개념 자체를 버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각 극이 여러 가지의 다극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극이 추구하고 있는 구심력이라는 걸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내가 하고 싶은 거 경우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가능하겠느냐는 얘기고요. 결국은 어느 한 극 쪽으로는 가까운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나머지 극들과도 아주 척지지 않는 방향의 그 전략밖에는 택할 수가 없을 건데요. 문제는 한국의 경우에는 결국 어느 극에 이미 한쪽으로 가 있었던 경험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게 동맹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다극에 맞춰 가려면 어떻게 돌려치고 맺히든 간에 결국 이쪽을 조금 소원해져 가면서 다른 극 쪽에다 접근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도 결국은 우리의 또 다른 동맹 파트너는 그렇게 읽을 겁니다. 결국 한국은 동맹으로부터 이제 멀어지고 있다라고. 이런 전환이 과연 그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값싼 대안인가에 대한 첫 번째 의문이에요. 두 번째, 저도 추세가 아마 트럼프가 던져놓은 하나의 큰 파문 때문에 미국 행정부들이 앞으로 들어설 때마다 주기적으로 트럼프 노선 같은 것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분명히 트럼프 이후에 또 한 번의 변환의 과정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지금 정말 이게 동맹으로부터 조금만 벗어나 있으면 더 넓은 가능성이 보인다는 면에서 조금은 물러나 있자라는 노선을 택했을 경우에 결국은 동맹은 기다려 줄 건가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은 누가 이제 여기서 뛰쳐나갈 파트너고 누가 남아있을 파트너인가를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실험하는 하나의 과정일 수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던지는 말은 동맹을 기반으로 하고 동맹을 고도화하면서 다른 쪽과도 협력을 할 수 있는, 그게 상대방한테 어떤 사인으로 읽힐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많이 나오는 가치에 관한 논쟁입니다. 근데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실용적이자라고 얘기하는 얘기들이 요새 많이 나오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실용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실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한 실용입니다. 어떤 경직돼서 자기 생각 자체에 꽂혀서 다른 걸 보지 못하고 나한테 분명히 눈앞에 이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 우직하게 가치만을 쫓는 거와는 다른 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약간의 정책상의 변동을 둘 수 있는 걸 우리가 좋은 면에서의 실용이라고 얘기하고요. 부정적인 면에서의 실용은요, 결국은 이 기존에 있던 가치를 또는 기존에 있던 제도를 당장 바꾸기가 불가능하니까 눈가림이나 우회나 편법을 쓰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후자를 실용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결국 지금 여기서 두 분이 얘기하신 거에 대한 이 실용적인 방법이 지향하기는 전자를 지향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후자에 가깝게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고, 더 큰 고민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저도 어떻게 보면 이념 중심적으로는 어느 한쪽에 줄만 잘 서면 돼요. 근데 실용은요, 기본적으로 자기의 가치가 뛰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자강하자는 얘기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근데 뭘 중심으로 자강할 겁니까? 저는 뭐 그렇게 흔쾌히 동의하는 바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레버리지 중에서 이거 저거 여기에서는 이게 옳소, 저기 가서는 저게 옳소 하다가 그 다음에 핵도 안 가진다고 그러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수단과 어떤 소프트 파워와 어떤 하드 파워를 가지고 자강할 겁니까? 나는 스스로 강하다라고 자강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주변국들이 강하다라고 받지 않는 자강은 그건 자기 위안에 불과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 따옴표 실용을 하면, 그러면 실용에서 가치로부터 자유롭자는 얘기는 저는 좋은데 그게 우리 정체성까지 그러면 자유로워요. 저도 적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할 때 그건 뭐하러 그렇게 깊숙이 개입하냐, 적당히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결국 우크라이나가 잘못했네, 우크라이나가 원인 제공했고 유로마이단 운동, 근데 만약에 그것까지 나가게 되면 그러면 한국전쟁 때 흔히 얘기하는 그 후기 수정주의에서 결국은 침공의 직접적인 행위는 북한이 했지만 원인은 한국과 미국 또는 전체적으로 서방진영이 제공했다는 그 논의 받아들일 거예요. 우리는 그것까지 해가면서 우리가 추진하는 실용이 과연 누굴 위한 실용이냐 얘기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공존을 추동하는 남북관계 좋죠. 저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냐는 거죠. 결국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론을 받아들이진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두 국가급 행위자 사이에선 불가피하게 경쟁과 주도권의 문제가 성립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공존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주도권을 가지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런 걸 의미하시는 건지. 두 번째 얘기하는 평화. 자, 우리가 얘기하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평화예요. 네. 근데 북한이 얘기하는 평화는요, 적대적 두 국가로를 얘기할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한국에서 이 보수의 탈을 썼건 민주를 표방하던 간에 결과적으로 나온 거는 강압적인 정책밖에 없고, 제도적으로 자기네들 제도와 정권을 무너뜨리게, 흡수통일 얘기 자체가 아니고요, 자신들의 제도와 정권을 변화시키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과연 그 평화에 우리는 동의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멀티태스킹은 좋은 겁니다. 한미 관계도 발전하고 한일 관계도 전략적으로 발전하고 그다음에 중국과도 러시아와도. 근데 제가 물어보는 게, 그러면 이것들이 필연적으로 충돌하는 어떤 시점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 두 분 저자들이 얘기하시는
그 우선순위는 어떤 겁니까? 그 우선순위가 똑같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이상적인 얘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좀 많이 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도전적이고 이렇게 근본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발표자께서 아주 잘 대응을 해주실 거로 믿고 다음에 우리 위원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차두현 박사님 말씀하시니까 장내가 조용한 가운데 후끈 달아오르는 것 같아서 그 뒤에 말씀드리기가 좀 약간 뭐 저기 합니다. 그 사실 제가 저는 그 진보 매체라고 할 수 있죠. 한겨레 신문에서 한 20몇 년 근무를 해왔는데요. 사실 뭐 지금만큼 제가 뭐 위기라고 느껴진 적이 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위기냐면 뭐 다른 여러분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이제 한국은 그 통합된 나라가 아니라 사실 코리아 1과 코리아 2가 있는 나라거든요. 코리아 1을 보수라고 치고 코리아 2가 진보라고 보면은 그 진보 진영에서 뭐 우리 외교를 어떻게 다시 재건해야 될까라고 얘기하면은 전통적인 빌드업이 있었잖아요. 남북 관계를 강화하고 뭐 개선해서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북미 관계를 어떻게 좀매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이 빌드업이 있었는데 이게 뭐 제가 봤을 땐 2022년 정도에 그 북한이 이제 뭐 공세적인 핵 독트린 같은 거를 내놓으면서 이게 붕괴가 된 것 같고 그 보수 쪽에서 있는 빌드업은 어쨌든 간에 한미 동맹이 중요하니까 이 가치 해결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굉장히 서브 파트너로서 이제 강화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 등장으로 이제 이 빌드업도 이제 무너진 것 같아요. 진보의 빌드업도 무너지고 이제 보수의 빌드업도 뭐 차 선생님 여러 말씀하셨지만 그 전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니까 그 빌드업도 이제 두 개가 이제 무너졌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제 고민이 이제 생기는 것 같고. 근데 아까 차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이제 두 분 뭐 발표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질문이 그럼 지금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엉망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해답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 2년 정도의 단기적으로 보면은 트럼프가 내놓고 있는 지금의 관세 정쟁은 저는 실패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성공할 수가 없고 이 사람이 내놓고 있는 목표라는 게 미국 제조업의 어떤 뭐 부흥이잖아요. 근데 다음 중간 선거 때까지 2년 동안에 이 제조업의 부흥이라는 게 가능할 리도 없고 최근에 이제 제가 약간 읽은 책인데 한국말로 번역해서 일본 책으로 사서 읽었습니다. 에마뉘엘 토드라는 분이 계신데 이 사람이 프랑스 인류학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1976년도인가 미소 이제 경쟁에 대해서 예측을 하면서 소련이 붕괴하기 16년 전에 소련의 유아 사망률이 이제 굉장히 크게 늘어난다는 거를 가지고 소련이 붕괴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해가지고 이분이 16년째 이걸 맞추신 분인데 이분이 최근에 이제 서구의 올락 그래서 이제 사실 미국의 패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조업 기반이 무너졌다. 그래서 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이제 백업하지 못했냐. 그러니까 러시아는 하루에 월해인가 이게 포탄을 320만 발을 만드는데 미국은 올 말에 대해서 100만 발 만드는 게 목표다. 그러니까 제조업 역량이 못 따라가고 그 제조업 역량이라는 거는 공급망이 있어야 되고 숙련 노동자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하루아침에 트럼프가 원하듯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그러면은 2년 뒤에 이제 트럼프의 정책이 애매모호하게 약간 실패 비슷하게 딱 됐을 처참한 폐허 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약간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당장 중국의 경쟁에 미쳐가지고 지금 1위 어쨌든 1위 아닙니까? 그래서 2, 3위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비릿하고 알 수 없는 이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봤을 때 전 선생님이랑 좀 의견이 약간 비슷한 측면도 있는데. 아까 신범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자강과 균세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자강은 당연히 뭐가 자강이냐라는 말씀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론의 여지가 없어. 우리가 같은 힘을 기르고 여러 가지 산업이 강해야지 우리가 이제 있는데 균세를 말씀하시는데 균세라고 하면 정말 밸런스이냐 미중을 그야말로 제로 베이스에다 놓고 완전 다 그동안 있었던 한미 동맹 다 그냥 베이스로 하고 그런 밸런싱이냐 아니면은 어쨌든 간에 한미 동맹이 중요한데 제가 자꾸 그러니까 이게 해칭을 하는 거냐 좀 그런 해칭 차원의 얘기면은 충분히 이제 제가 공감할 수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이제 밸런싱이라는 거는 좀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이고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제가 이제 한 1년 동안 조선의 갈림길이라고 제가 이제 왜 대한민국 그러니까 조선이 망했는가를 신문에 한 29회 정도 연재를 했습니다. 근데 왜 망했느냐를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이제 내치의 실패죠. 내치의 실패. 그러니까 뭐 제대로 이제 고종이 개혁해야 될 타이밍에 개혁을 못해서 실패인데, 두 번째 외교의 실패도 있는데, 이제 고종이 그러니까 러시아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괴롭히고 청나라가 괴롭히니까 제3의 세력을 찾는다고 해서 러시아에 접근하는데, 어쨌든 간에 청나라한테 조선은 옛날에 이용장 문서에 뭐 이런 게 나왔어요. 조선은 우리 동북 삼성의 왼팔이자 울타리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조선은 그 청나라한테. 근데 그 일본한테도 중요하죠. 일본한테 한반도는 이익선이자 이게 그 방파제거든요. 그러니까 두 나라한테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중요하고 굉장히 엄청난 이 전략적인 그 약간 여기가 있는데, 러시아한테는 글쎄 저마들이 이제 그 글쎄 잘 모르겠네. 국경을 좀 접하게 된 건 사실인데 그 뭐 이렇게 잘 모르겠네. 근데 자꾸 고종이 접근하니까 좀 도와줘봐. 그러다가 이제 다시 물러나고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고종의 접근이 결국 짝사랑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나라의 운명을 걸고서 이제 러시아에 이제 딱 아관파천 이후로 들어갔는데, 러시아가 얘네 뭐니 이렇게 된 거고, 이제 자세히 보면 그 아관파천이 가능했던 것도 그때 이제 그게 이제 통신선이 끊깁니다. 예, 그래서 시페이르 그 공사가 본국의 명확한 그 지침 없이 그냥 저지른 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낙동강이 오리알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느끼고, 그래서 이제 그 어쨌든 간에 한미 동맹이라는 게 7, 80년 동안 지지고 볶고 뭐 서로 간에 뭐 서로 증오와 서로 신뢰와 이런 게 쌓인 관계고, 한일 관계라는 것도 어찌 됐건 간에 정말 제가 뭐 일본 특파원 갔다 온 사람으로서 일본 사람들 어쩔 때는 꼴도 보기도 싫지만 어쨌든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서 이게 뭐 중요한 나라고.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도 뭐 중국이랑 뭐 대한민국으로서 사귄 거는 30몇 년째니까 물론 굉장히 중요한 관계고 우리가 해칭을 해야 되겠지만, 똑같은 무게를 두고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뜻이 아닐 수도 있지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약간 들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말씀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그 우리가 그 지금 현재 트럼프 관세를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라고 질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늘 관심이 저는 그 일본이니까, 저는 한국 의견은 일본이 하는 거 뒤로 한 발이나 반발 정도만 따라가면 큰 화는 안 입을 거라고 저는 약간 보는 쪽이어서, 그 사람들의 사설 제목을 제가 몇 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사히 신문이 4월 10일 날 한 건데, 상호 관세에 대해서 미국이 이 관세를 제고할 수 있도록 그거를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국제 연대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일본은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이거를 교섭에 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뭐 니케이는 이시바 정권의 부당한 미국 관세에 대해서 의연히 대응하면서 대응을 하라. 그리고 뭐 부조리한 트럼프 관세를 전면 철회하는 게 이게 그 도리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본은 그 뭐 미국이랑 80년대부터 엄청난 통상 그 마찰도 많이 경험했던 국가고, 뭐 그런 나라여가지고 좀 약간 뭐 섣불리 응하지 않고 좀 버틸라는 자세를 하고 있고, 또 이 나라는 기본적으로 규모가 되는 국가다 보니까 우리가 일본이 그 미국이랑 섣불리 이렇게 타협을 했다가 유럽이나 뭐 다른 외국한테 우리가 욕 먹는다, 그런 책임감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없는 논의여가지고요. 재밌어가지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을 꼭 지켜서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 토론을 잘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에 우리 이대식 대표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차주현 위원님과 또 다른 옆에서 바로 직접 한길에 기자님의 토론을 들으면서 준비해온 토론문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국제질서가 바뀌면서 항상 도달하게 되는 논점이 있습니다. 그 쟁점을 다시 한 번 더 부각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 관점을 얘기하면서 준비했던 토론은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미국 중심의 사고에서 미국이 어떻게 우리가 행동할 것인지를 볼 것이다. 내 편이 아니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된 것은 미국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실용과 가치에 대한 이분법입니다. 역사를 보시면 실용과 가치는 한 번도 갈라선 적이 없습니다. 가치의 이름으로 실용을 추구했던 게 현실 국제 질서의, 그게 강대국의 비극으로, 정치의 비극으로 나타났던 거죠.
이게 경제 안보라는 것의 이분법에 나타납니다. 최근에서 경제 안보가 중요해졌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안보와 경제가 떨어져 있었던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대국 중심으로 볼 때 시장 우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질서를 위반하는 자를 경제 외적으로 조절하는 것, 혹은 시장 열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질서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경제 외적으로 조정하는 것. 이게 철저한 세계의 질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핵심인 경제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자재로 시장 원리와 시장 외적 원리를 안보라는 수단을 통해서 적용시켜 온 게 세계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은 상당 부분 경쟁 우위에 있던 시장의 부분에서 상당 부분 경제 열의로 바뀌면서 경제 열의 부분이 넓어지면서 기존의 시장 외적인 논리에서 적용되던 안보 수단의 적용 범위가 넓어졌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국제 질서 변화의 핵심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제보다는 안보가 더 중요해졌다라는 말은 저는 본질을 좀 왜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가본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조업의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확대해가던 미국에게 이른바 그랜드 에어리어라는 팽창 정책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에 있는 제조업 중산층 노동자들에 대한 경쟁자인 사회주의권의 수준에 달하는 사회주의식 복지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존 럭이는 자유주의 체제지만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사회주의적 제도를 실시했기 때문에 이것을 내장형 자유주의라고 명명했습니다. 철저히 자본주의 시장에서 제조업에 기반한 미국의 팽창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가치와 실용이 연결되었던 거죠. 다음으로 제 시간이 벌써 지났나요? 아니죠? 다음으로 기술, 가치 위주의 글로벌 밸류체인의 중심으로 미국이 세계 경제를 지배할 때는 중국이든 사우디아라비아든 러시아든 독재든 권위주의든 사회주의든 관계없이 이 오픈된 시스템에 들어와서 가치 창출할 수 있는 기여를 할 수만 있다면, 다시 말하면 이 사다리에서 어느 자리든 차지하고 기여만 한다면 누구나 들어오기 때문에 가치와 관계없이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아이켄베리는 오픈 스페이스, 개방에 기반한 자유주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용과 가치, 경제와 안보는 항상 하나의 축으로 움직여 왔고요. 그랬을 때 시장의 본질적인 파워의 변동에 의해서 적용하는 방법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트럼프의 정책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기술, 무형자본의 자산에 기반한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이 부상하면서 기존의 경쟁 우위 부분을 상당 부분 상실한 미국이 앞으로 어떤 세계 경제 질서를 세울 것인가가 지금의 가장 핵심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핵심은 4차 산업혁명에서 이른바 노동의 임금 격차에 의기지 않는 자동화에 기반한 경쟁이 핵심이 될 것이고, 결국은 로컬 밸류체인 중심으로 자기 완결력 경제 생태계를 갖춘 지역 간의 경쟁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 지역 간의 자기 완결적 경제 생태계를 갖춘 형태를 구축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관세 전쟁의 결과에 대한 예측과도 연관되는데요. 첫 번째, 잘 아시는 것처럼 1800년대에 존 타일러부터 에브라임 링컨까지 가는 관세 인상 정책은 1차 산업혁명에서 영국을 미국이 넘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윌리엄 맥킨리가 1890년대 했던 것은 이제 영국을 넘기 직전, 그리고 곧 넘게 된 미국이 고립정상에서 팽창전으로 넘어가는 변곡점에 있었기 때문에 관세를 인상했다가 곧 관세 인상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관세 인상이 가장 중요한 것은 다가올 산업혁명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자기 산업이 맹하라도 잡혀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시절하고 있는 리쇼링, 그리고 자동화에 기반한 제조업, 이에 기반한 중산층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현재 그 토대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결국 애플이 잘 아시는 것은 오스틴에 공장을 세웠으나 결국 공장은 실패로 돌아왔고요. 지금 애플은 인도의 비중을 20%로 올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관세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GVC2, 다시 말하면 타협적이고 관계 조율적인 GVC2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장 큰 숙제는 이겁니다. 스몰 야드에서 빅펜스에서 빅야드 빅펜스로 가는 트럼프의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랬을 때 우리가 정말로 걱정해야 될 부분은 모두와 관계를 잘하자가 아니고 모든 청역에서 관계를 잘하자가 아니라 실제로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제대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중국의 팽창은 아마도 하이펜스부터 빅야드까지, 스몰 야드부터 빅야드까지 미국을 저보다 따라가거나 이길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경제와 산업 분야의 대부분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랬을 때 한국에게 중국 없는 제조업이 불가능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한국에게 제조업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이와 함께 서해를 부족한, 아까 김은규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남해, 서해, 그리고 곧 북극의 경쟁에서 한국은 상당한 영해에서 분쟁, 지금 현재 해군 얘기 들어보시면 엄청난 심각한 중국의 확장 정책이 있습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초기술 린치핀 기술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군사적 대결이 불가피하게 될 순간들이 올 수도 있는데 미국이 도와줄 거라고는 착각을 하지 말고 미국 없이도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자강하자는 게 헛소리라는 게 아니라 뭘로 장악할 건가에 우리 모든 지혜와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자강이 분명히 옳다는 것은 맞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에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자강 자체가 잘못된, 자강 없이는 이제 괴멸할 수 없는 순간이 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GVC가 달라지면서 완결형 생태를 갖춘 국가는 린치핀 기술 전략을 발견하는 전략을 해야 되고요. 비완결형 생태계가 되는 지역들이 글로벌 사우스부터 이른바 자원 중심의 국가 러시아를 포함해서 나올 겁니다. 이들 간의 상보적 관계를 통해서 저희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이 완결형 생태계와 비완결형 생태계 간을 이어주는 이른바 연결과 물류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거의 뭐 발표에 가까운 수준의 그걸 해주는데 토론 대신에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다겸 팀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리아헤럴드 지다겸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사실 트럼프 일기 말미 때 VOA에서 근무하다가 쫓겨나서 이제 외교부를 취재하다가 여기에 발표를 왔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외교부랑 관련 부처를 취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외교 역량의 제한이 좀 많아서 기자의 입장에서 조금 현실적인 대안을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 질문에 좀 답을 찾아보고자 했는데요. 첫 번째로 저는 트럼프의 외교 안보 정책의 기저에는 이 포퓰리즘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 포퓰리즘에 기반한 한국의 그 트럼프의 외교 안보 정책에 우리 한국 정부는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이게 저의 첫 번째 질문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앞에서 이제 계속 언급이 되었는데, 이제 한미동맹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는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 또 이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의 룸이 좀 좁아지는 이런 딜레마가 있는데, 이런 딜레마를 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찾아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의 외교 정책을 현실주의라고 분석하는 건 조금 좁은 틀인 것 같고, 그 기저에는 뭐 포퓰리즘, 권위주의, 그리고 민족주의 여러 가지가 결합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리고 민족주의, 포퓰리즘이 이제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 어떤 퍼지는 그런 동향이 있어서 한미동맹이 포퓰리즘에 덮이는 현상이 저는 약간 단기적으로 끝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동맹 플러스 뭐 한반도의 외교 안보 정책에 포퓰리즘의 렌즈를 씌우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정부 차원의 약간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트럼프 본인이 한미동맹을 좀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전략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특히 이게 포퓰리즘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뭐 중서부나 뭐 남부 중심의 레드 스테이트 중심으로 이 트럼프 지지층의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을 좀 전략적으로 변화시키는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뭐 한미동맹을 지금 트럼프 이제 진영의 캠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한국이 70년 플러스 넘는 동맹을 통해서 경제와 안보적 혜택을 얻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너네가 이제 내야 할 때다, 약간 이런 레토릭을 구사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계산법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동맹 70년간 너네가 받았던 것을 한 번에 토해내라라는 이러한 계산법이 불합리하다라는 점을 저희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동시에 미국이 역시 70년간 동안 동맹을 통해서 상당한 전략적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약간 좀 선제적으로 부각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맞는 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미국이 한미동맹을 통해 얻은 것들을 약간 수치화하거나 약간 ROI가 높다는 인식을 트럼프 진영에 각인을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정부도 대미 정책에 있어서 포퓰리즘 언어로 접근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가치라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 가치 동맹이라는 것이 미국 대중들에게는 너무 추상적으로 와닿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한국 정부도 미국이 동맹을 통해 얻는 구체적 성과 이익을 부각시키는 포퓰리즘 언어, 효용 중심의 메시지로 약간 대미 인식과 전략을 변화시킬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정상회담 워딩 같은 경우에도 그 추상적인 외교적인 수사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한미동맹의 어떤 부분을 기여할 수 있는지, 기여해 왔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언어로 변화하는 어떤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한국에 커져가는 외교적 딜레마를 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다들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 한미 동맹이 흔들려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전략적 자율성을 갖춰야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트럼프 2기에서 사실상 한국 정부가 중국과 이제 전략적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적어지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자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한국 정부 스스로 이제 북핵 위협 등 위기 관리 자율화 능력을 키우고, 그리고 협상용, 상승용 외교 자산을 늘리는 이중 트랙을 좀 구사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보기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미중 관계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이 미중 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이 미중 관계의 변동폭이 다른 정부보다 커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 안보 정책에 있어서 중앙 집권적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부분이 가장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국 정부가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하는데, 제가 외교부 당국자들에게 물어보면은 그런 대응까지는 아직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사실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건 좋지만 이 다양한 시나리오, 그 미중 관계의 변동폭이 클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에 대비를 하고 있지 않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상 기자로서 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 어떤 미중 관계의 변동폭이 큰 다양한 시나리오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좀 그런 준비 태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한미동맹, 이제 신범식 교수님께서 한미동맹 업그레이드를 언급해 주셨고, 김구 교수님께서도 자강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 이제 저도 같은 맥락에서 한국 정부가 대만 위협 위기, 북한, 공급망 등 다중 위기에 대해서 우리의 독자 대응 능력을 좀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약간 저희의
한정된 캐파에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한국의 독자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우리가 유엔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유엔사가 사실 한미연합훈련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현재까지는 상당히 제한적인데 이 옵저버의 역할에서 조금 더 벗어나 유엔사와 조금 뭐 다자훈련을 한다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18개 유엔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어떤 전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무기를 수출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연합훈련이나 뭐 무기 어떤 그런 재원들의 기술을 이제 노하우를 전수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무기 수출을 계기로 무기 수출 국가 뭐 연합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뭐 인도 같은 경우에는 밀란 해군 훈련 그리고 뭐 호주 같은 경우에는 뭐 탈리스만 세이버 같이 미국과 이제 공동적인 다자 훈련의 주체가 되는데 우리도 이제 무기 수출국인 만큼 뭐 다자 훈련의 주체가 조금 적극적으로 돼보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지금 글로벌 사우스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중앙아시아 C5 국가와 그리고 아세안 국가 관계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또 더 진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올해 그 C5 국가들에게 1차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외교부에 취재를 해보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할 캐파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C5 국가는 중국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미국도 중요하게 보고 러시아도 중요하게 보는데 우리가 사실 뭐 이러한 상황이라고 해서 C5 국가와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어기는 것 자체는 이제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아세안 국가도 공급망 측면 등에서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의 관계도 뭐 중요하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이제 두 분의 발표한 네 분의 토론을 다 들었습니다. 지금 스케줄상으로는 저희들이 마쳐야 될 시간이지만 우리가 20분 이상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조금 더 써서 우리가 이제 그걸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제 발표하신 분들한테 각각 5분씩 그냥 이렇게 답변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님부터 먼저 하시죠. 네, 우리가 국제 정치를 이렇게 이해하는데 보면요, 강대국 관계는 국내 정치가 사실은 그게 이제 그 국제 정치로 이렇게 표출됩니다. 그래서 동조화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데 문제는 그래서 서로 간의 이해가 충돌할 때, 그러니까 국제 정치의 기본 전제는 모두가 악하다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입장에선 선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전쟁이고 누가 선한지 누가 정당한지 그게 이제 국제정치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인간관계라든가 사회의 구조와는 좀 다른 것이죠. 일단 그걸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그래서 국내 정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 국내 정치의 내구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지속 가능하고 그에 따라서 대외정책적인 어떤 측면에서 그걸 반영해서 나타나는 그리고 대외정책에 있어서 어떤 강도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그런데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는 국제정치의 그 모습들이 국내 정치로 투영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미국 자유주의 질서의 그 압도적인 그 영향력으로 우리 국내 정치가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죠. 우리는 자기 생각, 자기 이익이라고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미국의 논리, 미국이 생각하는 거, 미국이 보는 중국 혹은 미국이 생각하는 어떤 규범 질서, 얼마 전까지 우리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얼마나 다 외쳤습니까? 근데 트럼프가 나타나니까 싹 들어가 버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은 우리 지식인들이, 지성인들이 그 근거, 기반이 약한지 결국은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기 정체성 그리고 자신의 조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 자신들의 가치 이것에 대한 고려는 없이 국제정치적인 어떤 그 역학관계가 국내 정치로 투영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거기에 익숙하게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이제 그 국제 정치의 모습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 정치도 복잡해지는 거죠. 그리고 난데없이 이제 친중국판이 뭐 이 오만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근거 없는 얘기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기존의 그 국제 정치의 그 힘의 역학관계를 투영받아서 자신의 이익과 권력으로 삼았던 집단들이 너무 두려운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새로이 부상하는 세력은 또 자신의 어떤 그 역학관계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침투해 들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이제 강대국 관계는 전쟁으로 귀결되지만 이 지금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는 결국은 대량 학살이라든가 국내적인 엄청난 그 피를 부르는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우리 구한말이었고요. 그리고 우리의 또 그 6.25 전야에 또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사실은 현재도 피를 부르는 그 상황들이, 그리고 서로에 대한 증오와, 근데 그 증오가 내 스스로에서 내재된 그 공간에서 나오는 증오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대외적인 어떤 그 역학관계 속에서 내부적으로 투영된 그 증오거든요. 내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약속의 대응은 결국은 어떻게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대응해야 되느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자존, 그리고 자신의 문명을 가지고 스스로 같이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 거기에서 서로 인내하고 관용하면서 길을 찾아 나가는 지난한 노력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과거에 얼마나 그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물론 다 용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하면서, 저는 이 자리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차두현 박사님이 말씀하신 많은 그 우려에 대해서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제 이 정치에 있어서 어떤 구조적인 측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야기되는 국내적인 분열과 그 갈등과 그 피를 부르는 어떤 그 증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관리해야겠다. 그리고 가치라는 것은 말이죠, 국제 정치에 있어서는 그거를 하나의 대외 정치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미국조차도 불가능합니다. 그게 오늘날의 현실인 거죠. 그 가치는 지가 좋아서 지가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키고 좋아하는 사람끼리 서로 쉽게 같이 나누고, 야, 우리 같이 공감하고, 그렇지만 가치를 나누지 않는 다른 국가들과 그러면 적대 관계가 돼야 되느냐, 서로 대립 관계도 돼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택의 순간, 네, 좋죠. 우리는 항상 그걸 걱정합니다. 최악의 순간을 우리 외교안보 하는 사람들은 걱정하죠. 그런데 보십시오. 일본 같은 경우가 선택의 순간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선택의 순간을 하지를 않습니다. 강대국은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아무리 그 인도 퍼시픽 스트래티지를 이야기하고 해도 잘 보십시오. 앞에 보면 그 오픈 앤 프리입니다. 프로스퍼러스 앤 시큐어가 아니에요. 즉 일본은 훨씬 유연하게 중국을 적대적으로 대응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나는 미국의 깃발을 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밑으로는 실용적인 그 실리적인 건 다 차지합니다. 중국과의 무역 관계라든가 이 모든 그래서 우리는 너무 국제 정치를 안보의 하나의 혹은 단일한 어떤 선에서 자르는 그런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복합적으로 서로 엮여 있고 특히 경제 안보의 시기에는 그것이 중첩적으로 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실타래처럼 풀어나갈 수 있는 인내와 그리고 그 지혜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 어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해서 같이 함께 풀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다음 신문식 교수님. 네, 이게 사실 한국 외교 차기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정치 철학 얘기를 하게 되는 자리가 되는 것 같아서 조금 피하고 싶긴 하지만 그러니까 아주 짧게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차두현 박사님께서 평상시 해주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영감을 많이 얻고 존경하는 선배님이신데, 지금 실용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들으면서 여기선 조금 제가 좀 차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용에 두 의미가 있다고 하시면서 첫 번째는 현실적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긍정적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으로는 기존의 어떤 제도나 가치로부터의 변화를 가리는 어떤 그런 핑계,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도 실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 실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이익과 정체성을 해석하는 방식과 관련되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환경이 변하고 있고 우리의 역량도 바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추구해가고 나가는 이 가치가 이 지금 변하는 환경과 계속 불협화음을 내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 좋으냐, 뭐 기존의 것을 고착하는 것이 좋으냐,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문제는 결국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정의를 하는 문제이고 그 속에서 이 기준들을 결국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고 그게 실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요즘 사실은 시절이 하수상해서 그런지 자꾸만 옛날에 봤던 정치 철학책 같은 거를 다시 자꾸만 돌아보게 되는데 니버 책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럴맨 인모럴 소사이티를 다시 보면서 이 사람이 이 고민을 하던 그 양체 세계 대전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 사람의 고민도 결국은 이 기독교 현실주의 뭐 그런 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이 사람 결론이 균형의 중요성을 얘기를 해요. 결국은 그러니까 모럴맨들끼리는 좋은 가치를 추구하는 게 좋지만 국가들 사이에선 결국은 가치를 추구하다가 어긋나서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균형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최악의 결과들을 막아내는 이 선택들을 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논지를 쭉 펴는 거를 이제 보면서 사실은 이게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겠구나 싶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균형이 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 길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로는 왜 여기 밸런싱 굉장히 생뚱맞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상하게 밸런스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굉장히 좀 트라우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약소국이 강대국 밸런싱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새로운 평화의 기반은 강대국 사이에서 주고받는 경쟁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적정한 힘의 균형 상태에 도달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적정한 힘의 균형 상태로 5대5 균형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는 좀 더 세고 어디는 좀 더 약하지만 그래도 그 목소리들이 어우러지면서 적정한 균형이라는 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다차원이니까 그냥 7대3, 6대4도 아니고 굉장히 다차원적인 균형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의미에서의 밸런스가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을 서로 이해하게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역 질서의 안정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밸런스를 말씀드린 거고, 제가 뭐 여기서 이제 한국이 그러면 뭘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도리어 이제 그 속에서 각국들이 자기의 이익을 실현해 나가되 그것을 사실은 이 타협적으로 이 만들어갈 수 있는 길로서 소다자나 이런 그 기제들을 한국이 적극적으로 좀 이니시에이트를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라는 정도, 그런 정도는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뭐 굉장히 토론이 재밌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걸 하면 밤새도록 해도 이게 끝이 안 나는 굉장히 무겁고 묵직한 지금 이제 그 분야로 갔는데. 저도 뭐 사회자라서 질문할 권한이 있지만 제가 유보를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청중들께서 하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철학적이고 세계관적인 논쟁하시지 말고 질문은 짧고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손 들어주시죠. 하실 분. 예, 현부총리부터 하시죠. 이거 뭐 어느 발표자나 토론자께 드린 게 아니라요. 그냥 좀 생각을 해볼 주제 같아서, 이게 정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늘 그 단기하고 중장기를 같이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제안보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저는 이코노미스트로 굉장히 폴리틱스가 막 굉장히 프리베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이코노믹 인센티브가 아웃웨이 하거든요. 폴리틱스를. 지금 트럼프 지금 이렇게 관세 유예한 것도 보면 마켓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외 전략 하실 때도 이런 밸런스 이런 것도 어떤 이코노믹 포스에 대한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셔서 좀 이 단기하고 중장기 이런 것을 좀 어우른다든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좀 생각할 필요 있지 않을까 좀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예, 예. 바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겠습니다. 굉장히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실용이라는 문제를 건 이유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따옴표 보수든 따옴표 진보든 모두 실용적이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그러면서 실용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상대방이 교조적인 가치에 집착한다라고 공격을 했던 거죠. 저는 그 우를 범하지는 말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용적인 면에서 보수를 주장하는 쪽은 상대방이 얘기하면 상대방은 친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진보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실용적이지 못하다 그러는 건 결과에서 친미기 때문에 이념적이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침공을 당했었고 과거에 그 다음에 민주화하고 시장 경제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정체성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를 가치라 이념 중심이라고 엮으면 그거는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정세에 굉장히 변화가정 얘기하면서 지금 되고 있는 것들이 마치 막 몰락하고 있는 과거 파트너에 집착을 해가지고 정말 세계사의 조류를 모르는 것처럼 얘기들이 오가는 이게 정말 정확한 지금 진단이냐 하는 거예요. 유난히 지금 그 파트너에 대한 지도자가 굉장히 익센트릭이고 이상한 그런데 강대국 지도자들 중에서 지네 국내적으로 사실 독재하고 지멋대로 대회에다가 거는 주변국은 우리 많이 상대해 보지 않았어요? 그게 미국에만 특별한 겁니까? 딴 질문 없으시면 우리 발표자들께서 마지막으로 답변하고 정리를 해주시죠. 예, 뭐 이건 이제 논쟁으로 가고 싶은 건 아니어서 그냥 제가 거기다가 말씀 안 드리겠고, 근데 이제 정체성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초됐느냐에 따라서 이익을 규정하는 방식들이 달라지고 그로부터 정책들이 달라지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그동안 사실은 성장도 했고 파트너가 변화해도 가요. 그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의리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복잡한 감정들이 떠오를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를 조금 우리가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이것을 좀 현실주의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같이 고민해야 될 지점인 것 같다, 그런 정도입니다. 네. 네, 우리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단기와 중장기를 좀 같이 고려하면서 이 시계열적으로 사실 시차적으로 그 전략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또 우리가 좀 객관적인 데이터와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놓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사실은 그 미래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했던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해보고 여기서 우리가 최상의 어떤 결과를 얻는 전략보다는 사실은 최악으로 가지 않는 차선의 전략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합리성이거든요. 그러려면 다양한 포트폴리오와 시나리오를 구성해야 되고, 저는 대한민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공화의 정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배운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우리 스스로 자부해도 되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미국보다 나은 그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더욱 고양시키고 그에 입각해서 우리가 강대국으로 도는 압박과 여기에 같이 단합해서 저항하고 거부하고 억제하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또 그런 노력을 하는 국가들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하나의 대외 정책의 어떤 그 선으로서 혹은 기준으로서 삼는 것은 이거는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만한 역량도 없고요. 우리가 신의 어떤 심판자도 아니고, 우리 국제 정치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삼는 사실은 대외 정책은 영국이 했던 그런 정책입니다.
거기에는 가치고 뭐고 그때그때의 어떤 균형이 무너졌을 때 그게 가장 위험하다고 사실은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한테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더 유연하게 결국은 우리가 생존하는데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경제 생활하는데 그리고 세계가 혼돈에 빠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플라자 프로젝트가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지역적인 그다음에 전략적 안정성을 추구하자 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까지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변화까지도.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런 개념들을 더 연구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안하는 데 더 노력할 것입니다. 네. 예. 우리 토론자들한테도 최후 변론 1분씩만 드리겠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 있으면 1분만. 아유, 저는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진보랑 보수 둘 다 양쪽의 빌드업이 다 무너진 상태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게 뭐 외교 정책이 이게 하나로 안 모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권 바뀌면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어차피 둘 다 망했으니까 이런 기회를 좀 더 자주 마련해서 진짜 좀 약간 이 변화된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전보다는 좀 대립이 좀 약간 완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신범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균세란 말에 사실 좀 겁나서 제가 좀 쫄아가지고 이 말이 사실 1880년에 하여장이라는 사람이 김홍집한테 처음 한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너무 그때 균세를 못해서 이게 능력이 안 되는 거를 막 무리하게 하다가 나라가 망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간에 뭐 말씀 저는 다 동의하지만 미국이 망했다고 완전히 망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가치를 공유하는 조나시르나 하는 그런 한미동맹과 이제 어떤 한미 삼각협력이 우리한테는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 어떤 전제 위에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좀 강하게 갖춰가고 러시아는 지금 뭐 우크라이나를 절에 나가지고 관계를 개선하려면 좀 국내적인 설명도 조금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이제 논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엔트로피가 이렇게 높아지는 단계에서는 모든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만큼 복합위기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데요. 이 복합위기라는 말은 첫 번째로 우리가 개념들을 나누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절대 안 풀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플라자 프로젝트를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 좌우를 다 합치고 모든 걸 다 함께 보자는 건 좋은데 오늘도 세미나를 보면 딱 세 개로 나누시잖아요. 세 개로 절대 나누면 안 되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데 그게 우리한테 있는 오래된 관성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한 부분도 경제라고 하는 것과 한반도 안보과 이 국제 질서가 하나로 봤을 때 이 복잡한 엔트로피를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플라자라도 이제부터는 좀 같이 하자. 분과를 나눠서 하는 거는 이제 좀 그만. 왜냐하면 분과보다 내 하던 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도 안 나갑니다. 지금. 근데 하던 말이라도 계속 하면 좋지만 이제는 좀 합쳐서 해야 되고 그래야 답이 보이고 또 하나는 이제 다 하면 좋은데 이제는 어떤 구체적으로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지점들을 좀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레이에서 계속 멈추면 그 자리에서 계속 도돌이만 돌게 됩니다. 플라자 프로젝트에서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핵심 과제를 구체적으로 찍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역량을 집중해서 플라자만의 아주 구체적인까지 내려가는 작업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복합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우리 플라자만의 차별성을 좀 모든 우리의 행사에서 적용시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짧게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드는 생각은 한미 동맹에 관해서 약간 제대로 되는 인식이 많이 없다라는 생각을 현장에서 많이 하는데 이 미국도 이제 트럼프도 어차피 국내적 수요에 따라서 이제 외교 정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한미 동맹 정책을 세울 때 미국의 국내 수요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장시간 여러분들 끝까지 이렇게 오늘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여러분들도 감사드리고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하여튼 마치고 오늘의 열띤 토론과 이렇게 발표들이 잘 취합이 되어서 신정부에 대한 이렇게 좋은 정책 제안으로 이렇게 제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끝으로 김은규 이사장님의 마무리 인사, 네, 폐회사 말씀 있겠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제가 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노력할 테니까 네, 같이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지만수 박사 동참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